여야 의원들이 나누는 허심탄회한 토크,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정태욱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펀치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청와대 국감입니다.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전부터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인사 책임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 주요 자유한국당 쪽의 공세가 굉장히 강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쪽에서 해명을 하고 있고 또 남북 문제, 교착 상태에 빠진 부분에 대한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전에 운영이 조금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다른 일정들이 많이 있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기사로 좀 몇 개 봤습니다. 예, 기사로 접한 운영위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사로 접하니까 약간 평화스러워 보이던데요. 예, 자유한국당이 예상보다 공세가 세지 않았다 이렇게 느끼신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글로 읽다 보니까 네. 그 생생한 그 분위기가 느껴지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현장에서는 뭐 긴장감 넘치고 또 여야 간에도 공방도 치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국정감사를 보면 비단 20대 국회 올해뿐만이 아니고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는 일반 부처, 정부 부처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사실상 거의 다 끝난 다음에 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청와대라는 또 기관에 대한 그런 상대적인 또 상징성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상임위가 같이 할 때면 오히려 조금 주목을 못 받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자유한국당에서 운영이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 예. 어떤 분위기 좀 저희께 전해주실 게 있을까요? 그 운영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한데도 막상 그 분위기 되면 여야가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충분히 표출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래도 조국 사태를 비롯해가지고 현 정부의 어떤 그 국정 난맥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운영위원회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어제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이 시간에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제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잘한 일, 가장 잘못한 일이 무엇일까? 어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물론 나왔는데 두 여야 의원께 제가 한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잘한 일, 가장 잘못한 일 하나씩 꼽아주신다면요. 예, 보니까 여론조사 한 걸로 보니까 일이 잘한 정책으로는 개혁이 1위였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어쨌든 이 남북 관계와 이 북미 관계 개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교착 상태에 있긴 합니다만 네. 이 부분에다가 좀 후한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네. 예전 같았으면 정말 상상도 못했던 네. 그 전쟁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던 한반도가 어쨌든 그 판문점 선언과 네. 남북 정상회담이 연이어 이어지고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평화로 가기 위한 지금 약간의 그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만 네. 한반도 전체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전 세계도 그런 부분에서 이 한반도 평화가 확 진전되기를 좀 고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북한이 여러 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서 우리 국민들을 좀 원짱케 하고 우리 네. 정부로서 참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미국도 아마 그럴 것이고요. 그래서 좀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같은 걸 시험 발사해서 자꾸 이제 북미 대화에서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시작된 한반도의 평화와 이 번영의 시대에 맞춰서 북한도 동참하고 해서 이 한반도가 종전선언도 이루고 평화협정도 이루어서 완벽한 비핵화와 가 이루어지고 평화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남북관계, 북미관계에서 획기적인 진전들이 이루어졌던 거를 저는 가장 좀 잘한 정책으로 좀 뽑고 싶고요. 네. 좀 아쉬웠던 점, 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지금 이제 저성장과 저물가와 저금리 이런 걸로 다들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께서 체감적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경제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이 네. 정부 정책으로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국민들의 좀 시원하게 국민들에게 안심시킬 정도로 못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까 뭐 지금 말씀하신 가장 긍정적인 부분, 잘한 부분에 대해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개선을 꼽으셨고,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정책 쪽을 짚어주셨는데, 저희 오전에 운영위원회 국감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노영민 비서실장은 가장 잘한 게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이 부분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반면에 또 가장 아쉬운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또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만 이 경제적인 부분, 경제 정책에 있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뭐 문제라고 지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또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이 일종 뭐 없지 않아 있긴 있죠. 왜냐하면은 잠재 성장률이 점점 다 떨어지고 있고, 네. 뭐 이렇게 전 세계 경제가 다 어려운 건 사실 아닙니까? 네. 미중 간의 무역 갈등도 있고 또 일본의 경제 침략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부와 여당은 이 민생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의 좀 민생의 어려움을 보다 더 챙기고, 네.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일환으로 이번에 이 재정을 확 풀어서 이 국민 경제 어려움을 좀 살려보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이 연말에 이제 우리가 국회에서 513조 내년 예산안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이 확장적 재정을 통해서 혁신 성장에 과감한 투자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좀 이렇게 이탈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좀 튼튼하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이 꼭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태욱 의원께서는 가장 현 정부의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어떻게 꼽으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 정부에 대해서 종합평가는 총체적인 국정 난맥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뭐 잘한 것 꼽기도 참 민망하죠. 아까 우리 강병원 의원님께서 남북 관계에 평화를 가져왔다. 그건 평화가 아니라 위장된 평화이고 연기된 전쟁이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은 더욱더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저자세로 가지고 그 위험을 연기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이 국민들이 느끼기에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까 강병원 의원님도 동의해 주셨다시피 경제적인 난맥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장사가 안 되고 실업률이 하늘을 찌르고, 그나마 뭐 이 일자리라고 만드는 것들은 정부가 재정을 나눠줘 가지고 배급 주듯이 하는 그러한 알바 자리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하는 소리는 계속해서 이 국제적인 경기가 나쁘다, 그리고 경제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그 조사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정말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둘로 갈라가지고 갈등시키고 분열시키고 국민 간에 싸움을 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갈등의 원인 내지 내용이었던 지역 갈등이 지난 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함으로 인해가 네. 어느 정도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데, 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또 너무나 강력하고 우리 헌법 체제에 맞지 않는 좌파 패블리즘 정책을 너무 강화하다 보니까 지금은 국민들이 너무나 갈등을 하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초동에서 그리고 광화문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가 서로에 대해서 분노감을 표출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어느 쪽의 말이 옳고 그런 걸 떠나가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가장 나쁜 것이다. 예를 들어 사마천의 사학에서도 가장 나쁜 정치는 형벌로서 국민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 그보다 더 나쁜 거는 국민과 싸우려고 하는 거라고 하는데, 예. 그 국민들과 싸우는 정도가 이고 지금 이 정부는 국민과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국민 간의 싸움을 붙이고 있는 네. 이것이 오히려 저 아까 했던 정치, 외교, 안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중에 가장 나쁜 것,
그 조사 항목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시킨 것이 이 정부가 했는 정말 나쁜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한 점과 아쉬운 점, 못한 점 두 가지를 드렸는데 말씀을 쭉 듣고 보면 위장된 평화와 경제적인 난매 그리고 적폐청산으로 인한 국민 갈등이 야기된 점 이렇게 꼽으셨어요. 예. 잘한 점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잘한 점이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뭐 더 여쭤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국 전 장관 사태, 그러니까 적폐청산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불러왔는데 뭐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 평가들도 또 야당 쪽에서도 많이 불거지고 있고 이번 뭐 이해찬 대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뭐 송구함을 미안함을 비쳤지만 좀 부족하다 이런 비판도 솔직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뭐 대통령께서도 이제 조국 장관 사태 이후에 국민 갈등이 야기된 부분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두 차례 하셨고요. 네. 이해찬 당대표께서도 러시아 순방 이후에 돌아오시자마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그 조국 장관 보면 어쨌든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이제 임명하고 네. 또 국회에서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검찰이 직접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이 온갖 우리 사회의 이제 갈등들이 야기되는 그런 형태가 전개가 됐었는데요. 네.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이번에 좀 검찰의 행태는 되게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서 나쁜 선례로 저는 오래도록 기억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렇게 좀 검찰이 보면은 타다를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국회에서는 이 타다와 관련돼 가지고 택시업계라든지 혁신을 원하는 업계들과 계속해서 좀 그 머리를 맞대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기존 산업도 보호하면서 혁신 성장의 물꼬도 틔울 것인지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1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국회 이 정기회 중에서 법안 소위들이 열리면서 법안들이 성안이 되거든요. 네. 그런 직전에 나서서 이 혁신 성장 정책의 발목까지 잡는 이런 형태를 보면서 이 조국 장관 사태에서는 대통령 임명권을 발목 잡더니 검찰이 뛰어들어가지고 이번에는 또 혁신성장 정책까지 발목 잡는 검찰의 행태가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적어도 이 국무위원 임명과 관련된 대통령의 임명권은 헌법에 보장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다시는 좀 재발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다시는 좀 이런 정치 한복판에 뛰어드는 검찰의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검찰 얘기를 지금 청와대 국감 얘기를 하다가 검찰까지 갔는데 제 검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따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주제가 있기 때문에 정태욱 의원께는 그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 예,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1대 총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5달 정도 가량 남았는데 총선 승리를 위한 각 당의 다짐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지금도 수립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주제에서 보신 것처럼 인재 영입, 얼마나 참신하고 얼마나 그 당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또 영입하느냐가 또 총선 국민들의 민심을 파고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자유한국당이 어제 그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1차 인재 영입 발표 생각보다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화제가 긍정적인 부분이냐 부정적인 부분이냐는 보는 시선에 따라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정태욱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야당의 인재 영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실적으로 정치 보복이 얼마나 있느냐와는 별개로 해가지고 네. 우리 상황에서 야당의
인재 영입의 대상으로 돼가 언론에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공직도 현실적으로 맡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이미 저는 스스로 선언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떻든 간에 세무조사를 비롯해 가지고 각종 신변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인재영입 자체가 특히 야당에서 인재영입이 어렵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네. 이번에 그 문제가 되는 7분의 인재영입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한 2가지 정도가 여덟 분이죠. 8분이죠. 예, 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영입된 7분 아닙니까? 한 분 정범진 그분 빠지시 가지고 8분이 됐을 그렇든 텐데요. 예. 그 중에 보면은 우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젊은 분들 그리고 또 그 여성 네. 그리고 또 단순히 젊고 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이런 헌법적인 가치를 정말 제대로 체득하고 있는 사람들을 영입한 부분도 굉장히 있고 바람직한 부분도 있는데 네. 너무 이제 그 다른 쪽에서 논란이 돼가지고 그런 좋은 인재가 영입된 것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 아쉽고 또 하나는 박찬주 대장 그 영입에 관한 논란인데 사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주 대장이 이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분이 이 공관병 갑질에 대한 것들이 이 정부가 하는 적폐청산의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때 이제 적폐청산의 과정을 보면은 항상 이 언론에서 무조건 논란을 일으키고 사후에 그걸 수사를 통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을 겪었어요.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이란 거를 내세우기 전에 검찰 이제 간부 몇몇이 사석에서 밥을 먹고 경력금을 그것도 특활비니까 정식 예산이에요. 준 걸 가지고 엄청나게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을 면직시키고 언론에 떠들고 난 다음에 그래 시작하고 그다음 또 MBC나 KBS 이사 같은 경우에도 뭐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일요일 날 신용카드 쓴 거를 언론에가 비리인 것처럼 엄청나게 떠들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다 해임을 시킨 거예요. 다 무죄반 판결 받고 이런데 이번에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것이 왜 나왔느냐 하면 그때 당시 해군 참모총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육군의 길을 꺾기 위해서 나온 그런 사태에서 나온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으로 제가 이야기하기는 뭐하고 그러나 인재 영입을 해오는 과정에서 당내에서 충분한 소통이 좀 되지 못하고 그분들이 1차 영입 대상으로 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분들이 인재 영입으로 들어와가지고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절차 과정이나 뭐 이런 순서에서 토론 과정에서는 아쉬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박찬주 전 대장 같은 경우는 부정청탁방지법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확정 판결을 안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부분이 처음에는 기소된 것이 기소하고 수사했는 것은 공관병 갑질이었고 뇌물이고 뭐 이런 거였는데 전혀 다른 것으로 지금 이제 기소가 돼 있고 결판을 났지만 이게 바로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에 해당되는 거다. 뭐 먼지털이식 수사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박찬주 대장 그 부부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그 심려를 끼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법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우리 정무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더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쉽다. 제가 그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자막에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황교안 대표가 그 인재 영입에 대한 논란이 나오는 거는 당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뭐 그 말씀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최고위원회의가 그 이제 당 대표 체제가 전임 이제 그 새누리당 때에는 최고위 대표가 있지만은 모두 다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그 대표가 권한을 가지지만은
다른 최고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추인이나 이런 논란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예. 이 당헌 당규 체제를 넣었기 때문에 이 과정은 그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강병원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강 의원께서는 조금 더 매서운 펀치를 날리실 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예, 일단은 한국당에 인재로 영입되는 것도 어렵고 이제 아마 인재 영입하시는 것도 어려울 거라는 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당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비춰졌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정말 5.18 망언을 했던 집단이었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얼마나 저주와 조롱을 퍼부었던 당입니까? 이런 당에 인재로 영입되려 그러면은 5.18 망언은 정말 입만 열면 나와야 되고 네. 세월호 참사도 그렇게 조롱을 자유자재로 해야지만 인재로 영입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얼마나 또 극한 직업이겠습니까?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명확히 있어서 회의 방해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력으로 국회 의사과 점거해가지고 법안 탈취해서 찢어야 되고 네. 동료 의원들 감금해가지고 막아야 되고 또 회의 정상적으로 진행할 거를 온몸으로 막아야만이 그 당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고 그 당에 들어가서 가산점도 받고 네. 표창장도 받고 상금도 받는 정당입니다. 거기에 인재로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해야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한국당에서 인재 영입하기가 어렵죠. 네. 그런 사람 구하기가 쉽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얼마나 국민의 민도가 높아졌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당의 모습을 먼저 저는 반성하지 않으면은 한국당의 인재 영입은 요원한 일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재 영입 1호로 박찬주 전 대장 같은 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은 갑질에 있어서 대장이에요. 네. 그 공관병에 대해서 전자팔찌를 채워가지고 호출을 하고 텃밭 가꾸는 일을 시키고 아들 파티에 시중 들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게 무죄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갑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네. 육군 대장이 아니라 갑질 대장이었던 분을 어떻게 이렇게 공정과 정의가 중요시되는 지금 시기에 인재 영입 1호로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당이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정서 그리고 정말 지향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전혀 생각이 없는 정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영입하신 분들을 보면은 이 반문재인이라고 하는 기치에 다 모을 수 있는 분들을 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정부에 대해서 분노를 갖고 있고 네. 적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만을 추려가지고 이 또다시 21대 국회를 정쟁과 싸움판으로 만드는 전사들 중심으로 인재 영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에 대한 처절한 반성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이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공정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할 수 있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고 혁신 성장을 할 수 있고 이런 인재들이 모이는 게 21대 국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인재를 영입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반문재인이라는 기치를 가지고서 황교안 대표가 사당을 운영하듯이 사조직 운영하듯이 밀실에서 혼자 인재 영입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 이건 인재가 아니라 정말 그 정쟁용 전사들만을 모집하는 정말 최악의 모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강 의원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강 의원님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뒤통수가 너무 뜨겁습니다. 정태근 의원께서 조금 제가 발언 기회를 짧게라도 좀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강 의원님이 아주 말을 워낙 잘하시니까 칭찬하는 듯하면서 엄청 조롱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20대 국회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가장 문제점은 바로 헌법적 가치를 문재인 정부가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자체를 상당히 부정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시장 경제에 대해서 원리를 아예 부정하고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21대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헌법적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한미동맹의 가치를 제대로 체득한 분들을 우리가 영입하려고 한다. 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의식을 가진 분들을 영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그 밀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한국당의 시스템에 의해서 이 논란이 정리되는 모습 자체가 한국당이 살아있는 민주적인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국민은 현명하기 때문에 어떤 인재가 어떤 인재들에게
민의를 맡길 것인지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숙려하시고 거기에 대한 선택을 하실 거라 믿으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선거제 개혁의 뇌관으로 의원 정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악역을 자처하면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얘기들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데 이 또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민주당은 글쎄요 뾰족한 당론이 나온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닙니다. 그건 약간 나왔습니까? 오해신데요. 예. 저희는 그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으로 여야 사당이 선거제 합의안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때 이미 그 비례대표를 75석으로 확대하고 예.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인 네. 이 300석 안에 대해서는 이미 당론으로 올린 것이고요. 예. 며칠 전에 이해찬 당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이 300석 이 안, 이것이 저희 당의 당론이라고 확고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의원 정수 확대 문제 가지고 약간 이렇게 혼란들이 있는데요. 저는 의원 정수를 확대하려는 근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국민 전체 숫자에 비해서 의원들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라는 의견이 일면 타당합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는 이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벌이고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일 잘하는 모습. 저 국회의원들 한 명 더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나아지겠고 우리 정말 정책이 더 발전할 수 네. 있겠구나 이런 믿음을 주지 않는 이상 국민들에게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300명 이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 정당들의 목소리가 지지율에 비해서 너무나 의석수에서는 적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여야가 전체가 다 합의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 한국당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 여야 사당은 그런 의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해서 현재의 안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안을 약속대로 지켜가고 네. 12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군소정당, 그러니까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를 좀 더 늘려서 국회의원 정수를 좀 늘리는 쪽에 더 이렇게 요즘 많은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300석을 유지하는 쪽에 이제 당론이 확정돼 있는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필요 없다. 270석 지역구만 가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30일 날 어제죠. 이해찬 대표가 300을 늘릴 생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걸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항상 했는 방법이 어떤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친여 매체나 친여 인사나 여당 의원들에게 먼저 말을 꺼내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검찰 수사를 시키거나 대통령이 정리를 하거나 민주당 당론을 정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세훈 시장을 국정원장을 구속시켜라,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라, 구속해라 이런 것들부터 그리고 KBS, MBC 이사를 쫓아내도록 하는 방법들이 항상 그래왔습니다. 네. 그래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은 저렇게 하지만은 실제 속마음에 있어 가지고는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 국회의원 숫자 늘릴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강병원 의원님도 외국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국회의원 숫자가 적다. 그리고 또 우원식 의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주민 의원은 월급 줄이가 지금 기존 국회의원들 보좌관과 월급 줄이가 하면 된다. 이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느리지 않고 난 다음에 군소 친여 정당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속마음은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워낙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비난이 많으니까 네. 늘리는 거를 결심을 못하고 지금 눈치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이제 강병원 의원님께서 300석 내에서 비례대표,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법을 한다.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거예요. 비례대표 자체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건 정당 권력자들, 정당 대표가 임명하는 자리예요. 그거는 민주주의하고도 상당히 거리가 먼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이 정당에 대한 지지율과 그다음 이 의석수를 맞추는 평등을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민주주의 선거에서는 투표의 평등권만 보장하면 되지 결과의 평등까지 줄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도 41%밖에 지지를 안 받았지만은 국무위원들은 저는 다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투표의 가치에서 평등하게 주면 되지 결과에까지 의석수로 줄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거를 정당 권력자한테 자연인 누구를 국회의원에 줄 것인가 말 것을 결정하게 하는 거는 그 민주주의의 정신에 상당히 후퇴하는 것이다. 그렇게 반면 근데 비례대표라는 제도의 도입 취지가 좀 예. 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 그리고 뭐 연령이나 뭐 남녀 성별에 대해서 그런 차별 없이 각 당에서 좀 그런 인재들을 소위 좀 영입을 해서 국민의 뜻을 대표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사실 도입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지역구에서 가점제를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가장 많은 이유는 국민들이 국회가 계속 싸운다는 겁니다. 네. 그럼 국회의 숫자가 늘어나면은 합의에 의해 가지고 상생하는 방법으로 국회가 되겠느냐? 오히려 더 싸우게 됩니다. 왜냐? 정당 권력자들이 임명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더욱더 당에 충성을 하겠죠. 그래도 네. 이 문제가 국회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진정하게 국회를 개혁하는 방법은 뭐냐? 이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이 당론 내지 당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을 바라보고 선거를 그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천 제도를 상당히 손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공천하는 과정은 지금 각 당 내부에서 그냥 맡겨놔 놓고 있는데 그거를 네. 선거법 체제로 가져오고 아까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그 속에서 장애인이나 뭐 청년이나 이런 데서 가점 제도로 이거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결을 하면은 충분히 되는 문제지. 우리가 어째 선거법 안에서 근데 지금은 공천 과정 자체를 전혀 선거법에서 거론조차 하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국회의원 숫자가 늘리면은 싸움하는 사람 숫자만 늘리는 이런 문제가 갖고 있고 아까 같은 여성 비례 전문성 있지만 실제로 우리 국회에서 여성 의원들이 늘어나는 데는 상당히 기여를 했지만은 그러나 전문성이라는 측면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성공했다고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걸 오히려 늘린다라는 게 과연 국민이 원하는 싸우지 않는 국회, 상생하는 국회, 대화와 타협이 되는 국회에 도움이 되겠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뭐 정태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한국당이 아니라는 거는 지금 현행 300석인 의원 수를 270석으로 오히려 줄이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비례대표를 다 없애버리자. 270석 전체를 지역구 의원을 뽑자라는 게 한국당 의원인데요. 저는 제가 봐서 결과적으로 원래 작년 말에 이 여야 5당이 합의했던 것은 연동의 비례대표들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자고 합의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정말 여야 간의 선거제에 대한 자기 당의 의견들을 내놨어야 되는데요. 여야 4당은 뭔가 비례대표를 늘리고 그리고 지역구를 줄이는 것을 통해서 300석 안을 합의안을 내놨습니다만 한국당은 오히려 청개구리 마냥 오히려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석수를 줄이는 안을 내놨습니다. 저는 이 안을 지금도 한국당이 계속해서 고집 피우고 밀고 나가시려고 하는 모양인데요. 이것은 저는 철저하게 12월 3일 이후에 이 선거제법 이게 국회 본회의에 이제 상정이 되고 통과를 위한 표결이 진행될 텐데 이것을 방해하기 위한 또 하나의 시간 끌기 행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언급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이 승자 독식 아닙니까? 네. 승자 독식 사회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을 하고 계시고 그 사표에 대해서도 그 목소리를 어떻게 국회의원에게 의원 수에서 반영을 해줄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사표 안에 많은 사회적인 약자들,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게 비례대표제이고 이것을 오히려 좀 더 늘리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저는 더 부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태욱 의원님 말씀처럼 각 당이 알아서 공천 가산점을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거를 선거법 체제로 가져와가지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은 좋습니다. 그럼. 각 당에서 네. 알아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정당 내에서 정당 권력자가 마음대로 임명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예, 거예요. 좋습니다. 저는 그거를 비례대표를 선거법으로 약자를 배려하는 선거법을 가져오자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약자를 한다 그래서 정당에서 후보를 냈을 때 이 사람에게 당선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네. 약자를 내보냈을 때 여기에서 더 강한 사람을 내보내면 약자는 항상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사회적 약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뭔가 배려와 뭔가 국회의원으로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의미에서 저는 비례대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국회 선거법에서 그 사람에게 후보로 배려를 할 수 있지만 실제 국회의원으로 등장하는 것까지 배려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순되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이야기할게요. 근데 이제 약자 배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현행 헌법 87년 헌법 구조 자체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거의 제왕적입니다. 검찰, 경찰권을 비롯해가 전 강요에 대한 임명권, 그리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구성에까지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각종 그 주요 언론을 상당히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통령이 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헌법 구조에서 논리적으로 그러다 하면 양당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강력한 야당이 출연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드는 것이 현행 대통령 중심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권력은 이렇게 강하게 유지하는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가 늘어나면은 결국에는 국회는 다당제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강력한 야당이 나타날 수가 없으면은 대통령이 그거 막강한 권한으로 얼마든지 그 중소 야당들을 요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너무나 독주와 독선이 너무나 많은데 하물며 국회조차도 대통령이 마음껏 이래저리 요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문제됩니다. 지금 아까 그 강병원 의원님께서 약자를 배려하자, 이거는 국회의원의 의석으로 배려하는 것보다도 우리나라 권력 구조가 1987년에 만들어진 헌법 체제, 그 당시에 우리 사회 국민 소득이 만불도 제대로 되지 않은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우리 한국 국민들이 국민소득 하면 5,000불 정도밖에 안 될 때, 네. 그럴 때의 헌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돼야 되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거는 막강한 대통령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견제와 균형이 갖춰지느냐가 문제지. 지금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지금 헌법 구조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그 대통령 권력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된다 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지, 국회의원 세비와 네. 그 보좌관을 동결하면 된다 하는데 실제 우리 국회 예산이 한 8천억 정도 되는 중에 이 인건비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게 동결하더라도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 국회 사무처 직원이 늘어나고, 네. 그리고 또 교섭단체 숫자가 늘어나고 이런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각종 정부와 기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고 사람 부르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으면 IMF 때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도 국회의원 숫자를 20명 줄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만 좀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래요? 예, 저희가 지금 충분히 이 선거법 개정안에 관한 여야의 견해차가 얼마나 큰지 시청자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소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을 대담을 했는데도 이렇게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12월 3일 이후에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그 뜻을 담으셔서 굳이 마무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정태욱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